아침 일라디오.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옷과 가방, 그리고 수백 켤레 신발. 그중에서도 한 짝만 남은 주인 잃은 신발들이 그날의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찾으러 온 이 가족들의 깊은 슬픔과 또 살아남아서 직접 물건을 찾으러 왔지만 여전히 희생된 분들에게 미안함이 크다는 부상자분들의 절절한 심정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또 공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가 보듬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해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첫 소식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외신 보도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부터 속보로도 전하고 후속 보도도 계속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짚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외신에서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헬로윈 축제 운집한 군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이 한국 정부의 사고 대응과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군중 통제가 부족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네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이 한 재난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딱 하나만 찝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당국에서는 토요일 밤에 많은 인파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을 것이고 위험할 경우에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군중의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이태원 사태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명 그 가수가 이제 콘서트 얼마 전에 이제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때는 관중이 5만 5천 명이었는데 투입된 경찰이 2,70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군중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잘 통제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에서는 이런 경찰의 세심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네. 그때 당시 경찰이 137명만 배치가 됐었고 대부분 군중 통제와는 좀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와는 달리 몇 주 전에 이태원에서 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차량 통제가 잘 됐었고 네. 보행자 안내 경찰 통제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었을 때 통제가 안 됐던 것이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번 참사는 한국의 안전대책에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해당 구청에서 코로나 예방, 거리 청결, 식당 안전 점검 등 이런 거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뒀었고 10만 명이 넘는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는 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외국인 사망자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도를 했나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한 일간지는 희생자 유가족, 친구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가르데르는 시베리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013년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했고 그리고 한국의 축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이태원에 가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 사고를 당했고 그 외에도
율리아나 박 씨도 연해주 출신인데요. 한국을 매우 좋아했고 서울에 있는 러시아 학교에 취업했고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날 이제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해서 이태원을 갔는데 이렇게 목숨을 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국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를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요. 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이란 국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으로 부상자 문제를 비롯해서 상황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애도의 뜻은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란에서 히잡을 쓴 여성이 경찰에 끌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측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 그리고 강경한 시위 진압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한국이 서방을 비롯한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이란 문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적절치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네. 이번 사고가 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지지율이 그닥 높지가 않은데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건을 서울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5월달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현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정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네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날 이란 측에 이러한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유감 표명했고요. 향후 각별한 주의,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란 측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언급이 기사화된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 네네. 이 부분은요, 앞에 이란 정부의 언급에 대한 거죠. 네. 다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네. 승리를 해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 이제 3번째 대통령을 하게 됐습니다.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고요. 남미 좌파 대부라고 불리는데 네네.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결선 투표에서 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소나로 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이겼습니다. 네네네. 룰라 전 대통령이 50.9% 득표했고요. 보소나로 현 대통령이 49.1%, 1.8%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그 남미 다른 지역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이렇게 중남미 주요 6개 국가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2의 핑크 타이드가 완성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친중국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중 대결 구도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득표율을 보면요, 브라질의 민심이 아예 양분이 됐다 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룰라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좀 해나가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라질이 두 개로 쪼개졌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통합하겠다. 이제 이걸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특히 가난, 기아 퇴치 이런 부분,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환경 보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브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그걸 다시 한 번 더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임자인 보소나로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경제를 위주로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네. 열대우림 보호보다는 그걸 개간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권하는 동안에 아마존 열대우림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룰라 전 대통령은 열대 아마존 우림의 무분별한 파괴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했을 당시에 농장이나 목장, 광산 인역에서 아마존 산림벌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면서 80%가량 이걸 실제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보소나 정권 때는 열대 아마존 우림 파괴가 50%나 이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 한 전문가는 산림벌채가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룰라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라면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정책을 펼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또 국제사회에서도 아마존이 물론 브라질의 열대우림이긴 합니다만 지구를 지키는 허파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론자들도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데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브라질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소식인데 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곡물값이 좀 오르고 있나요? 네, 실제로 좀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각으로 31일 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겨울 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무려 6% 넘게 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옥수수 선물 가격 2.2%, 대두유가 1.87% 각각 상승했는데요. 러시아 측 주장은 29일 날 크림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정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요. 러시아군의 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해서 선박이 위험했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민간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이 곡물 수출 협정이 합의가 됐었고 그래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봉쇄됐었던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통로를 통해서 두 나라가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11월 19일까지 협정 기한이었는데 갑자기 중단하면서 변수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흑해 3개 항구를 통해서 밀, 옥수수 등 이제 농산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는데 수출량이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회복이 됐었고 곡물 가격도 실제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협정 참여를 중단하면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앞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흑해 지역은 전 세계 밀 보리 수출량의 25% 이상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될 것 같고요. 옥수수는 20%, 해바라기 씨유 대부분 수출량을 이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식품정책연구소의 관계자는 시장이 이렇게 나쁜 소식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국제 곡물 가격 앞으로 적게는 5%, 많게는 10%가량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협정 참여 중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엔, 튀르키예, 나토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31일 흑해로 들어오는 선박 4척, 나가는 선박 12척 해서 16척의 해상 이 16척들이 해상 통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측에서는 일단 곡물 수출 협정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측에서는 러시아의 협정 참여 중단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다시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국 소식 조금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아직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폭스콘의 노동자들이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 조치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이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생산기지인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저우 공장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 내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무기한 격리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포를 느껴서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폭스콘 정조 공장 직원들이 공장을 빠져나와서 짐을 들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 영상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폭스콘 정저 공장은 3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공장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폭스콘 공장 주변 지역은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근로자들이 공장 울타리를 넘어서서 걸어서 지금 탈출을 하고 걸어서. 네, 탈출하고 있는데요. 짐을 짊어진 채 도로 따라 걷거나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아 있는 네.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도로 근처에 이 근로자 돕기 위해서 물병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폭스콘 정저 공장의 생산 차질 때문에 11월 달에 아이폰 생산량이 30% 정도 예. 감소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사실 연말에는 전자업체들이 물품을 많이 생산해서 그렇죠. 이제 수출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좀 완화가 되고 네.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후유증이 좀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요? 뭐 소위 말해서 롱 코비드라고 말하는데요. 코로나19를 이제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좀 오래가는 걸 말을 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이렇게 롱 코비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과 국립보건 통계센터 자료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인 중에서 여성은 17%, 남성은 11%가 롱 코비드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는데 코로나19 감염 다음에 3개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롱 코비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서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건데 롱 코비드 증상 역시 여성이 더 심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여성들 중에서 2.4%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롱 코비드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는데요. 남성들은 그에 비해서 1.3%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구조사국과 국립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에서 14%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롱 코비드 경험했고요. 현재 성인의 7%가 롱 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숫자로 환산하면은 3,600만 명, 그리고 남성은 1,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심각한 수준의 롱코비드를 겪은 사람도 미국 성인의 2% 정도가 되고 숫자로는 500만 명 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의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에 미국인 40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롱코비드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의사협회 저널에 따르면 롱코비드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성 중에서 18%, 남성 중에서는 1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2달 이상 동안 이런 후유증을 겪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연구진 롱코비드 환자 중에서 60%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였고 17%가 델타 변이 그리고 나머지 10%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롱코비드 환자 중에서 87%가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백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드러났습니다. 롱코비드 증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브레인포그 그러니까 늘 머리가 띵하게 뭔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느낌? 이제 그런 증상이고 피곤하고 호흡 곤란이 있고 후각 상실 냄새를 잘 맡지 못. 이건 제 친구도 그랬어요. 며칠 동안은 뭐가 뭔지 냄새가 구분이 안 됐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롱코비드 원인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네.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대응에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이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신고자는 참사가 벌어진 그 골목에 사람들이 엉켜 있다라고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골목의 입구를 막아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8시 역시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도 이 3차례의 112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지고 다쳤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들어서는 분단위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해야 한다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4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경찰은 11건 중 불과 4건에 대해서만 현장 출동 조치했고요. 10번째 신고가 접수될 때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는 질문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을까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사고 발생 직전 이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라고 시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 부실 대응을 감찰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했고요.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이 급선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참사 이틀 뒤에 여론 동향을 조사를 해서 무리를 좀 빚고 있다고요? 네, 이태원 사고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그제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SBS가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네. 여기에 이 참사는 그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특이 여론이라는 주제에서는 이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면서 이 정부 책임 관련 보도량이 대폭 증가를 했고 또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발언이 또 도마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를 했습니까? 네, 잇따른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표현 대신 유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사과했는데요. 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 귀국 후 수습 문제로 회의가 잇따랐다라며 사죄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번 참사가 벌어진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해서 무리를 빚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치권에서도 좀 책임론 같은 게 불거지고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번 참사를 두고 명백한 인재라면서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의 수습을 지원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가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이 정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에도 이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으로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참사 수습에 대한 필요 차원에서 현안 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책임의 방기라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그 밖에 다른 소식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괴산 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네요. 네, 어제 새벽 2시 27분 충북 괴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50건이 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지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발생했던 규모 4.1 지진의 여진으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주민 신고는 잇따랐습니다. 앞서 이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사흘간 접수된 재산 피해는 모두 19건이었는데요. 대부분 벽체에 균열이 생겼거나 유리 타일이 파손됐다는 신고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어서 수출이 2년 만에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이 지난달 수출이 524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수출은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는데 지난 6월부터는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꺾였고 2020년 10월 이 3.9%가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7.4%나 급감했는데요. 이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 하락세로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생산 자체도 9월분이 그 전월보다 4.5%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 8천만 달러로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로써 10월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북 봉화의 광산 매몰 사고 발생한 지 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구조 소식 전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어제도 이 매몰자들의 생존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시추 작업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 목표 깊이인 지하 170m보다 이 땅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고업체가 매몰 지점 측량에 이용한 도면이 20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라서 이 실제 측량과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마디로 엉뚱한 곳을 판 겁니다. 네. 이에 천공기 석대가 새로운 좌표에서 다시 구멍을 뚫고 있는데요. 이 매몰된 작업자들의 가족들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 광산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국가 차원의 특수구조대와 재난 전문가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당국은 이 예상치 못한 안반과 구조에 이 사용할 레일의 상태를 감안해서 진입로 확보에는 약 8일 정도나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379명이나 나왔습니다. 전날과 비교해서 3배나 되는 규모고요.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 14,000여 명 정도가 훌쩍 늘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25,000명 정도 늘었는데요. 그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온 것도 8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전날과 같고요. 사망자는 33명으로 전날보다 15명 늘었는데요. 최근 5주간 코로나19 중증화율이 0.12%에서 0.19%로 또 치명률은 0.06%에서 0.09%로 증가한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며칠 전 이 대규모 참사를 겪은 뒤에 이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개념은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곳곳에 도로와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꼭 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한 일터의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노상철 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산업재해나 직업병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이 안전한 작업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크실 텐데요. 먼저 며칠 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가장 이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참 너무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번 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고들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돼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그로 인한 충격과 이런 여러 슬픔들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우선이 돼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참사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일어나고 또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걸 좀 학습하는 과정이 사실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병에 대한 그 예방이나 치료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이제 병원에서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연한 의미에서는 치료가 아니고 이제 그냥 혈압을 낮춰주는, 뭐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약을 복용하는 정도이거든요. 네. 대응의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이나 이런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더 그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우리가 세우려선 치면은 분명히 그 원인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은 어릴 때 우리 학생 시절에 그 시험을 여러 번 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예전에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틀렸던 기억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를 그 다음 시험에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선 시험에서 그 틀린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놓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로 보는데요. 뭐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기고 있는 이런 많은 현상들, 또 사고, 또 직업 현장에서 생기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뭔가 구체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게 아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작업장의 안전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참 작업장에서 최근에 사고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봉화 광산 사고가 오늘로 벌써 7일째입니다. 이게 좀 열악하고 위험한 이 작업장의 문제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사고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전히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이런 산업재해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실태는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 특히 한 최근 20년 동안을 비교해보더라도 사실 그 열악함 그리고 사고 발생 위험 수준은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네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그 관계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 또 사업장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여전히 그것이 실질적인 그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뭐 사망자 수가 줄었다든지 뭐 재해 건수가 줄었다든지 하는 결과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산재라고 하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보험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또 잘못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급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업병이 발생돼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이 문제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원고 입증 이제 책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병을 신청한 노동자나 관련성을 입증을 하는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작업했던 환경에서 물질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갖춰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이제 짚어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도 물론 분명히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2천만 산재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은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농촌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사이에 농부병이란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농부병은 사실 이제 과거 5, 60년대 일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정의가 됐던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병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병이 농부병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현 농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농부병과 관련된 증상들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라든지 또 작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 근육이, 소화기, 신경 이런 여러 가지 부위에서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밭농사를 하면 좀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돼가지고 좀 그럴까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작업 자세에서의 불리함이 항상 상시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 농사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고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에 해당되는 이 작업장에 해당되는 농촌에서의 공간이 사실 대부분 다 오픈돼 있죠. 외부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바닥을 보더라도 사실 흙이라든지 논두렁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고령의 농업인들이 뭔가 이 도구, 장비를 써서 뭔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손 치면은 사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노동 현장, 뭔가 좀 이 지붕이 있고 또 뭔가 제한된 공간 내에서 네. 뭔가 바닥은 좀 팽팽한 그런 작업장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 작업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고라든지 또 이 신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사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건강검진 이게 좀 필요한 거겠네요? 네, 농업 현장에서 사실 여성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만, 익히 이제 이 문제를 이 사회화하고 뭔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남성, 여성 같이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농업, 특히 이제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법을 먼저 시행을 하자는 그런 이제 좀 접근에 있어서의 좀 편의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건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 문제, 안전 문제를 사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벌써 한 3, 4년 전이고 네. 또 실제로 그 법에 따라서 이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이제 이걸 노동자들의 받는 특수 건강 검진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터인데, 네네. 이 특수 검진이 사실 이제 지금 시점은 사실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내년도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문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지금 기재부에서 이 결정이 난 거는 겨우 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0억 정도의 이제 시범 사업 비용만 지금 현재는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단국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노상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청, 전라, 경북권 내륙 등지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